이제 중요한 이야기인 권력 분립을 이야기할 거예요. 원래 권력 분립은 아까 전에 3절이 아닌 2절에서 권력 분립이 나왔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공제서와 관계가 깊습니다. 이 공제서는 재밌게도 우리나라 사람 소설인데요. 독일이나 일본, 우리하고 이제 같은 그 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는 통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들이 뭐 그냥 억지로 결과 실현서를 채택하고 있고 그 결과 실현서의 다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설이 갖고 있는 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설의 장점을 묻을 때가 많아요. 이게 바로 뭐냐? 역사적 과정을 반영한다. 근데 공제설에서는 여기 좀 깊이 들어가서 좀 심화되어서 공부를 해보면요. 사실은 공제설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행정의 개념에서 있잖아요. 자, 뭐 원래 입법과 사법을 뺀 나머지다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통칭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통치 행위를 포함시켜서 얘기할 때도 있고 뺄 때도 있는 두 가지 형태의 공제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알고 있다가 또 어느 날 당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과 사법을 뺀 나머지다. 그럼 그런 행정적에는 통칭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통칭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빼는 경우 두 가지 버전이 다 있는데 둘 다 공제설 내용에 들어가요. 자,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중요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이제 권력의 분립. 그냥 대강 이제 들었던 거고요.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통치권이라는 말을 좀 배워봐야 돼요. 통치권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 권력 분립에 할 때 역사적 분립인데 이런 권력 분립의 만약에 역사적 과정을 반영한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공제설 얘기할 때 이 공제설에 대한 장점을 얘기할 때 이거 쓰거든요. 이런 공제설에 대한 이런 장점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 권력 분립의 역사적 과정이 반영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권력 분립의 역사적 과정은 또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또 이 역사는 또 뭘 의미하냐면요. 이는 근대를 의미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근대라고 할 때는 뭐 하우저가 이야기하는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에서의 근대에 다를 거고 우리 행정부에서의 근대가 조금씩 다르죠. 사실은 뭐 완전히 다른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인데 요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좀 이따 바로 다음 장에서 통치 행위를 배우게 되는데 글자가 거의 대부분 같지만은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통치권이라는 말을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지금 공제설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통치권이라는 게 있어요. 통치한다. 통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통제가 대통령 통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말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니다. 이 이름 자체가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통치권. 이 통치권이 뭐냐? 자꾸 이제 통치권 건데 한자로 통치권이거든요. 근데 이 통치권이라고 이걸 말하는데 이 말 자체가 이제 우리가 통치권 하면 통치권 이렇게 받으래요 우리가. 근데 뭐다? 그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개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뭐 남질 않아 사실은. 그 당시에 그래도 이 개념을 이해해도 단순히 시간적으로 좀 짧게 남고 또 잊어버리지만은 시간적으로 짧게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치권이 뭐냐? 다시 얘기 말씀드릴게요. 통치권은요, 지배하는 지배권을 얘기해요. 지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해요. 이 국가의 본질을 요새 와서 굉장히 호도하고 있거든요. 특히 민주주의 하면은 완전히 근대나 또는 절대주의하고 다른 것처럼 국가를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이 날을 국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국치가 나를 빼앗겼다. 그래서 민영환 같은 분은 지금의 그 종로에 있는 그 맥도날드 앞에서 자결을 해가지고 돌아가시고 했어요.
그러면 나라를 빼앗겼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1910년 10월 28일까지 있다가 1910년 10월 30일에 없어진 그 무엇이 뭐냐? 그게 나라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조선 백성들은 그런 한일 넉약이 있었을 때 그런 한일 넉약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겠어요? 모르지. 그 다음날 10월 30일 날에도 경북 어성에 있는 초가집에서는 아침을 짓는 밤연기가 피어올랐을 거고요. 전남 고흥에서는요, 농부는 또 어제와 다름없이 일어나가지고 쟁기를 끌고 밭으로 나갔겠죠. 그때는 뭐 주소라 했으니까 주소라 낫을 들고 밭으로 나갔겠죠. 국민들은 뭐가 뭔지도 몰랐겠죠, 솔직히. 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뭐 조선 반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동해물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백두산이 마르고 따라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뀌었나? 서울시에 있는 기와장 한 개도 바뀐 게 없는데 뭐가 바뀌었을까 이거죠. 그거는 그 당시에 이씨 왕조가 가지고 있던 통치권을 외놈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이 바로 뭐냐? 국가라는 거예요. 나라를 뺏겼다 할 때 그 나라는 바로 뭐냐?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통치권이 바로 뭐냐? 국가예요. 그 국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마르크스 레닌이 또 마르크스가 마르크스 엥겔스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국가는 사멸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할 때 다들 어이없음 이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왜? 전 세계 다 국가가 있는데 온 전신의 국가인데 경상도 말로 전신의 국가인데 온 세상이 다 국가인데 뭔 국가가 왜 없어져? 미쳤나 이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국가는 영원무궁하리라. 마르고 닳도록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영원하리라. 국가가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인류의 아주 긴 역사 중에서 국가가 발생한 건 몇 년 안 돼요. 뭐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기로는 지금 단기 한 4,400년 가량 되잖아요. 뭐 우리가 그 신화적인 그 국가까지 다 동원해도 지금 5,000년이 될까 말까예요. 그리고 이제 서양사를 다 합치더라도 현재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고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적지만은 그러나 이제 서양에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러나무 법전이 나오는 즉 함무라이 법전 이전의 법전이었던 우러나무 법전에서 도시국가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도 지금 기원전 많이 거슬러봤자 한 5,000년에서 6,000년밖에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다 해가지고 진짜 넉넉 잡아가지고 완전히 반올림 해줘가지고 1년 1만 년 그래봤자 인류 역사에서 1만 년에서 진짜 아무것도 지구의 역사로 보면 그야말로 하루를 24시간을 친다면 11시 59분 40 몇 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짧은 순간밖에 안 되는 시간에 국가가 발생했어요. 그 이전에 국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국가가 뭐냐? 그때 국가는 바로 지배권이에요. 사실은 국가는 본질적으로 뭐냐? 지배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만 과거에는 그러한 지배자가 계급에 있어서 또는 핏줄에 의해 가지고 세습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선거의 방식을 통해서 그 통치자가 돌아가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배를 하고 지배를 당하는 그 사람에는 이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국민이 주권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전기의 대부분은 다 수도권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발전을 하는데 원자력 발전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어디 있나? 다 경상도하고 전라도에 있습니다. 특히 경상도에 몰려가 있습니다. 반도의 구석택에 다 몰아놨어요. 고리, 경주, 저쪽 동쪽 끝에다가 몰아놨습니다. 근데 그 전기 전부 다 어디 쓰느냐? 수도권에 쓰거든요. 그게 멀리에다가 지어놓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도권에 사용하니까 전시주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게 밀양으로 진행하게 되니까 밀양에 있는 농부들은 청천벽력이겠죠. 그 반대하느라고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반대하는데 지금 그 국가가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만약에 원자력이 좋고 안전할 것 같으면 수도권에 지어야지. 왜? 수도권에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데 왜 그 송전 비용이나 그런 어마어마한 그 송전탑 보셨죠?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희생을 가해가면서까지 그 많은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어가면서까지 왜 그런 짓 합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런 농민들 있잖아요. 누구도 있잖아요. 이야기 못 하잖아요.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자기가 뽑은 국회의원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되는 과정에 선거란 것 뿐이지. 그
그는 대통령이 되어 왔을 때는 지배자가 되고 우리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시간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이제 지배권이거든요. 한마디로 국가는 바로 뭐냐? 지배자래요.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지배자 집단이죠, 사실은. 그게 사실은 이제 국가가 있기 전에는 시족 사회로 나누어져 가지고 평화롭게 그냥 그 밭을 뭐 갈아먹었겠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닌 건데 어느 날 무장한 군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여기를 오늘부터 백제라고 하고 우리 왕한테 또는 신라라고 하고 고구려라고 하고 우리 왕한테 세금을 내라. 그럼 내가 세금 안 내면 안 돼. 그 사람이 지배를 받게 됐어요. 졸지에 내가 원한 것도 아니야. 이러한 지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피지배자가 있는데 지배란 말 자체는 뭐냐? 타동사예요. 온전하게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통치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지배를 하는데 이제 지배를 당하는 놈이 있겠죠, 이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분명했는데 지금의 88세대 같은 경우는 도로도 교묘해졌습니다.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전두환 때는 좋았어요. 왜냐면 나쁜 짓 하는 놈하고 그게 분명히 보였으니까. 지금은 많은 청년들을요, 국가나 사회나 역사에 대한 관심 없다고 비판하거든요, 기성세대 중에서. 왜 요새 애들은 저럴까? 근데 문제는요, 그게 힘드는 게 전선이 매우 교묘해졌어요. 돈을 있잖아요, 이제는 외국계 은행들이 조약을 통해서 뽑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8세대는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요, 스펙을 쌓는 데 몰려야 되고 알바하는 데 몰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바를 강요당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알바 천국 가가지고 알바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희한해요. 억지로 시키면 내가 반항이라도 하겠는데 내가 내 발로 순종하도록 이미 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러죠. 그래서 피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피지배 이름은 다양합니다. 뭐 백성이라고 하고 신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국민 이런 말 씁니다. 근데 이런 백성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옛날에 지배자가 누구냐? 바로 왕이었어요. 그래서 태양왕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정확한 말이야. 그거는 뭐 침대는 과학이다 말하고 전해달라. 짐이 곧 국가다? 정확해요. 왕이 모든 권력을 다 지배권을 갖고 있거든. 피지배자는 우리나라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 동양사회에서는요, 그래도 피지배자는 뭐가 있냐면 교양을 갖출 수 있었고요, 자기 농토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세는 농노들은요, 교양도 가질 수 없었고 자기 사는 일체 없었어요. 그러면 목숨이고 신체고 다 뭐냐? 왕에게 예속된, 왕이나 봉건 귀족에게 예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깝깝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동양사회에서는요, 한 국가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서양사회에서는요, 사실은 왕이나 이 체제가 되게 문란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지배가 오래 갔어요. 그건 뭐냐면, 하층민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이제 없었기 때문에 반응할 근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하층민들이 이제 새로운 대륙을 만나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들이 이때까지 이단이고, 정말로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사라센 문명. 이 사라센 문명이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하고 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배반감이 들게 되고요. 동서교역로가 나타나게 되고, 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기회가 평민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머리가 좋은 또는 용기가 있는 그런 평민들은 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근데 왕이 처음에는 이런 교육을 통한 이 부는 익숙하지 않은 부예요. 뭔가 뺏어오고 싶었는데 옛날에는 경작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런 농산물은 뭐 10분의 1, 10분의 5, 10분의 9 이렇게 딱 정해서 딱 뺏어오면 되는데 교육을 통한 이 부는 사실은 처음에는 지금은 많이 발달했지만은 그 당시 어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왕이 답답하니까 자발적으로 좀 많이 내라 하는 대회를 하기 위해서 각 세금을 독려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다 자기가 정신교육 시키겠다고 전국에 대표를 집합시켰어요. 그게 실수했어요. 왜냐하면 피지배자를 다 모아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거든요. 피지배자는 자기들이 모여보니까 자기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진 걸 알게 됩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세금 한번 자발적으로 내봅시다 이런 말은 전혀 안 나오고요.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지? 왕이 뭔데? 귀족이 뭔데? 왜 33배나 많은 우리가 왜 33분의 1밖에 안 되는 저 귀족의 손아귀에 우리가 놀아놔야 되고 모든 걸 다 뺏기고 두드리 맞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심이 생기는 거죠.
왕이 부랴부랴 얘들을 해칩니다. 해쳤는데 얘들은요, 자기들의 실체를 다시 보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왕의 테니스 코트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연락처 적고 하죠. 그래서 왕이 가서 인마들 못하게 하려고 군대를 보내서 전염해버립니다. 두드려 맞고 가면서 자꾸 생각합니다. 왜? 내 덩치에 33분의 1밖에 안 되는 저렇게 작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저런 것들한테 왜 내가 얻어맞고 살아야 되지? 생각하는 거죠. 답이 나옵니다. 덩치는 크지만 우리는 조직화 안 돼 있고 제도는 조직이 돼 있다는 거죠. 행정 조직, 국가는 조직이잖아요. 군대 조직이 있으니까, 관료 조직이 있으니까. 우리도 조직을 해야 되겠다. 근데 흩어져 있으니까 조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조직은 제일 핵심은 의사결정 기구인데 의사결정을 할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각 대표를 모아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 대표의 결정을 우리 조직의 의사로 결정하자. 그래서 집을 하나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국회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의회라는 말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회라는 말을 내셔널 어셈블리 이런 말 쓰고요. 어떤 나라는 컨그레스 이런 말 쓰고요. 어떤 사람은 팔리아먼트 이런 말 쓰는데 나라마다 다릅니다만은 그거는 그 나라의 고유명칭이고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제 대표들의 모임. 그래서 이제 하우스 오브 리프레젠테티브인데 예를 들면 하우스 오브 리프레젠테티브, 즉 대의원들의 모임을 가진 집을 가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의회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가에 대항하는 개념이 생깁니다. 국가에 대항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각성된 국민입니다. 단순하게 두드려 맞으면 두드려 팰수록 도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고, 때리면 왜 때리는데요? 무슨 근거로 때려요? 이렇게 반항하는 놈 나타나죠. 프로테스탄트 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뭐냐면 대체로 다 계급적으로는 신흥상공계층들이고 종교로는요 신교를 믿는 놈이 나오게 됩니다. 왜? 가톨릭의 지배체제에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의 위거노,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퓨리탄 이런 놈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대항하는데, 이걸 우리가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국가 목적적 사회 목적할 때 이 사회란 말은 원래 시민사회입니다. 나중에 이제 국가도 우리도 사회다 이런 말 쓰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사회는 시민사회를 합니다. 국가는 바로 통치권을 내세워야 합니다. 지배권을 내세우고요. 시민사회는 자유를 내세워야 합니다. 나 집에 당하기 싫다 이거야. 반대 개념이죠. 근데 집에 당하기 싫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왕은 말이야 그냥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있잖아요, 천국에 열쇠를 지는 베드로가 교황이 우리한테 모자 씌워준 거야. 이건 나이랑 뻥에 따는 거 아니거든. 이거는 하나님이 준 왕권 신수야. 왕권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명령을 어기는 거는 너희들 지옥 갈래? 불신지옥 이거 몰라?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 그래서 얘들도 하나님 내세우니까 쟤들은 빼기 좋잖아. 그 얘들도 하나님 내세워. 뭔 소리야? 우리 신체, 우리 생명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천부인권. 쟤들이 왕권 신수를 내세우니까 우리는 또 천부인권, 하나님이 주신 것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권을 내세워 얘들은. 그래서 시민사회만 기본권이야. 나중에 행정 적용할 때 기본권 실현의 목적을 두는 것을 사회 목적적 행정이라고 해요. 근데 국가 그 자체의 존립과 유지, 즉 권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는 행정적이 있어. 그거는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고 그러지. 자, 어쨌든 간에 대항을 하기 시작해요. 대항을 하는데 대항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모의고사 비슷해. 모의고사 쳐가지고 실력 좋아지려고 모의고사 치는 거지 실력 자랑을 하고 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 못할수록 모를수록 모의고사 많이 쳐야 되는데 안 치려고 그래. 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가서 점수 좀 나오는 거 보려고요. 테스트하는 거 아니야 이거. 실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왕한테 개겼어. 한번 힘을 좀 길러가지고 왕이 무의식하게 패버려. 깨갱 더 나빠졌어. 또 올라가. 또 때려버려. 깨갱 또 올라가다 또 깨갱 하는데 어느 순간 깨갱 하긴 계속 깨갱 하는데 오늘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시험에서도 성적이 계속 나쁜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는데 오늘 실력이 높아져 있는 거야. 힘이 좋아져 있는 거야. 오늘 왕하고 붙었는데 왕이 무지 센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왕이 딱 때리길래 무심코 내가 손에 올라갔어. 딱 잡았는데 그 세 보이는 왕이 딱 잡는 순간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 약하다. 왕도 딱 잡히는 순간 이거 임마 세졌는데 이거 되잖아. 옛날에 임마가 아닌데 그래서 임마가 주저앉히는 거야. 이 사건을 우리가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좀 바꿔서 얘기하면 왕 입장에서는요 쪽도 못 써보고 주저앉은 이런 의미예요. 그때 이제 기념으로
왕은 국가를 지배하는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갔어요. 이걸 합쳐서 뭐냐? 우리가 가시광선을 다 합치면은 백색광선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백색광선이에요. 다 갖고 있어요, 이놈. 근데 이제 기념으로 내가 니한테 이긴 기념으로 내가 하나 가져갈게. 안 바꿔도 돼요. 가져갈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의 권력 중에서 보니까 왜 옛날에 누구예요? 저 놀부가 흥분의 집에서 가져가는 거죠. 화토장 가져가잖아요. 또 화투 아니고 장이 있거든요. 아주 그 화초장 있습니다. 화초장 발음 잘못했습니다. 진짜 그 비싸거든. 그러니까 왕의 권한 권력 중에 제일 폼나 보이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입법권이야. 요건 법을 딱 한마디 딱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이야. 그게 뭐 군대에서 뭐 조교들이 자동이가 똑같아. 특별한 말 안 해도 계속 그래 가 이거야. 요걸 빼와서 뺏어와. 왕은 뭐 그야말로 아까 죽겠지. 그래서 의회가 입법권을 제일 먼저 가져갔어. 입법권은 표시도 딱 나. 법을 만드는 거라니까 딱 개념이 잡혀 이거. 개념 정립이 0이에요. 입법권은 딱 눈에 보이거든. 그게 뻥 뚫려버렸어 왕이 권력이. 근데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이 했는데 왕이 마음을 안 들어. 법대로 안 해. 그 재판하거든? 재판관 역시 왕이 갖고 있어. 그 왕이 뭐 지맘대로 재판해본다. 입법권 가지고서는 뭐 하나야? 안 되겠다. 입법권, 사법권 이거 빼가지고 사법권은 중립되게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배 아프지만 자기 가져오고 싶은데 못 가져오고 어떻게 하냐? 법원에 줘. 그게 사법부에 주는 거야. 그래서 왕권이 뭐냐? 완전 걸레가 됐지. 구멍이 숭숭 뚫렸어. 언제 남아있는 왕권은 뭐냐? 왕이 갖고 있는 마지막까지 남은 이 권력 있죠. 원래 이거는 정의를 내는 게 아니야. 개념적으로 이런 거가 아니고 입법과 사법에 나머지 찌끄레기 모든 권력을 다 뭐냐? 그걸 보고 행정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행정이 개념 정립이 어려운 이유가 그게 있어. 좀 이따가 부정설이 의외로 객관식에서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야. 왜냐하면 학자들이 필연적으로 행정의 개념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수를 취하긴 취하지만 그러나 부정설이나 소설이 의미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출제가 많이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정에 대한 개념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는요,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그리는 거는요, 마치 있잖아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역사적 과정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거 학생들한테 오해시키는 그림이야. 이거 선생님이 제대로 이해 안 하고 학생들한테 무의식적으로 나쁘게 오해시키는 거야. 평면적이고 단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근데 이 근대 역사는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왕이 행정권을 가진 시대도 있었고 다시 그것도 뺏어옵니다. 이 나중에 뺏어오게 되는데 뺏었어요. 나중에 이것조차 뺏어버리죠. 근데 여잔데 옛날에 부모한테 주니까 배 아프잖아요. 그게 누구 어떻게 했어요? 누구 줄 사람 없잖아. 또 기간 하나 또 만들고 주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 의회 지가 가져갔어요. 그 의회 안에다가 다시 뭐냐? 행정권을 다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의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원 안에 조그마한 집이니까 또 조그마한 게 집이 만들어졌어요. 그 내각, 캐비넷. 그래서 캐비닛이라는 말 쓰죠. 조그마한 집이니까. 그래서 의원 내각제. 그게 의회 안에 지원자 쓰거든요. 의원, 지원자예요. 이 의회라는 집 안에 있는 오늘 조그마한 집, 우리가 비석 같은 거 넣는 이런 정자 맞잖아요. 그걸 비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건 의원 내각제는 근본적으로 뭐냐? 행정권도 의회가 사실은 좌지우지하는 셈이지. 요즘 들어서 좀 분리된 셈이지만은 그런 거라. 원래는 그런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알고 보니까 우리가 공제설이 사실 의미가 있는 거야. 이 통치권에서 입법과 사법을 뺀 나머지가 행정이다. 역사적으로 사실 그렇게 발달했거든. 행정의 개념은 학자들의 머릿속에서 이런 걸 행정이라 하자.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현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의회가 빼나가고 사법부가 빼나가고 나머지 남은 찌꺼기를 전부 다 행정으로 본 거지. 그래서 이 행정의 개념 안에는 통치행위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학자에 따라서는 통치행위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데 우리나라 통설에 의하면 통치행위 포함이 안 돼. 그러나 이제 공제설의 입장에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버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결된더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공제설의 장점이 뭐냐면 역사적 과정을 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소극적이다. 뭐 이게 아니다 소리만 했지 행정이 이렇다라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는 안 한다 하는 그런 지적은 있습니다. 하나 부정설 들어갑니다. 자, 부정설은요, 우리가 객관식 시험 문제 칠 때요, 부정설은 만약에 시간이 없다 닥치고 부정설 이름만 외웁니다. 그냥 그것도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시간이 좀 더 남는다 2개 외웁니다. 시간이 좀 더 남는다 내용까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내용을 알아두고 그 내용에서의 학설의 장단점까지 알아둡니다. 그게 단계가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뭐 시험 자주는 안 나오더라도 혹시나 나올 거 대비해서 다 해두면 좋겠죠. 자, 부정선제 중에 제일 중요한 학생 이름이 뭐냐면 부정선의 경우는요, 기관, 태양, 양태자 좋습니다. 모양이라는 뜻이겠죠. 기관 양태설, 기관 태양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관 양태설, 기관 태양설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법 1원설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는 법 단계설 이런 다양한 말을 쓰는데 사실은 학설 이름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뭔가 이름을 하나 붙여보고 싶으니까 붙였고요. 우리가 그 국부론이라는 말도 아담 스미스는 그런 말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그 뒤에 사람들이 붙인 이야기듯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요 한스 켈젠이라는 사람인데 한스 켈젠이 법 단계설을 주장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데 한스 켈젠의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기관 태양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내가 다 있는데 사실은 기관 태양설도요 그 안에 학자들의 범위가 좀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부분은 딱 부러지게 이겁니다, 저거 아닙니다 이런 게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데 기관 태양설이 왜 중요하냐면 긍정설, 적극설에 태양설이 있어요. 사실은 결과 실현설은 행정학에서 배우실 때 태양설과 거의 유사해요. 근데 태양설은 적극설이고 기관 태양설은 소극설이다. 이것 때문에 숙제가 많이 되는 편인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냐 이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내용은 성질상은 구별이 안 되고 기관의 태양만 구별된다 하는 거예요. 특히 뭐냐 대상인데요. 뭐하고 뭐냐인데 사실은 뭐냐면 이러한 사실은 입법하고 이러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행정과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행정과 이러한 사법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행정과 사법 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떤 분은 입법을 포함하는 개념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는데 행정과 사법은 기관의 모양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기관의 모양은 다른데, 기관의 시스템 모양은, 구조는 다른데,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이나 이러한 성질은 구별이 안 된다. 그게 뭔 소리냐? 내용이나 성질이 구별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둘 다 법적 효과를, 예를 들면 구체화시키는 법 집행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이런 얘기죠. 그건 뭔 소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 10만 원 부과하는 것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벌금 10만 원 부여하는 게 그 뒤에 거는 사법부가 하는 일이고 앞에 거는 행정부가 하는 일인데 결국은 도로교통법에 갖고 있는 일반적이고 주장적 효력을 특정인에게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개별 구체화시키는 즉 집행하는 효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뭐 성질상 뭐가 다르냐. 기관의 모양만 다를 뿐이다. 기관의 모양은 뭐냐면 행정기관은 보니까 상명하복 관계 있어. 행정기관은 장관이 딱 지시하면 그걸 끝이야. 일사불란해. 그래서 이런 수직적이요. 그리고 계층적이죠. 우리가 관료제, 우리가 막스 베베의 관료제 얘기할 때 관료제의 핵심적인 한마디가 뭐예요? 계층제죠, 사실은.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사법기관인 법원은 뭐죠? 사법기관 법원을 얘기합니다. 사법기관 법원은 보니까 지방법원이 고등법원 결재받아서 재판해요? 아니지. 지방법원은 독립회가 자기가 결정 내렸는데 고등법원 와서 깨질 수도 있고 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는 거야. 얘들은 상명하복의 이런 관계야. 장관, 국장 해가지고 직속 상관 이렇게 돼 있어. 얘들은 그냥 대등한 거야, 이렇게. 수평적이고 전지로 치면은 병렬적인 관계가 있다. 우리 옛날에 우리가 뭐 직류교류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병렬적이다. 이런 말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관의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내용에서는 차이가 안 난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한스 켈젠의 법 이론설은요, 한스 켈젠은 법 실정주의라 그래가지고 19세기 때 나치 법학에 기초가 됐던 사람이에요. 물론 오늘날 현대의 독일은요, 그런 나치 법학을 청산하고 나치 법학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스 켈젠의 전체적인 것은 비판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스 켈젠은 지금도 살아남아있는 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법 단계설이에요. 한스 켈젠은요, 법은 단계 구조를 이루겠다. 즉, 계층제를 이루고 있는데, 헌법, 법률, 명령, 이런 식으로 계층제로 되어 있고,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에 종속되고, 상위 규범은 하위 규범에 근거가 된다. 지금도 우리나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사실. 이게 한스 켈젠이 전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이론 중에서 의미 있는 이론들이 남아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점이 많아요, 사실은. 한스 켈젠의 전체적인 법 사상 자체는 오늘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 있어요. 한스 켈젠은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보세요. 한스 켈젠은요, 한번 봐요. 이 법자가 헌법을 만들어놨죠? 막연하게 헌법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헌법이었었잖아요. 예를 들면, 교원지는 법률로 정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교육법이 만들어져요. 그럼 환경권이죠. 환경권이 보호된다. 그럼 환경권에 뭐가 있습니까? 교육 환경권도 있겠죠. 그럼 교육 환경권을 위해서 교육과 유해한 시설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럼 학교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는 유해한 시설이 들어가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점점 구체화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화된 게 바로 기본적인 법률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근데 법률에서 다시 또 뭐냐? 그러면 유해한 시설이 유해하다는 게 뭐냐? 학교로 다 다르겠죠. 그러면 당구장이 유치원 애들한테 유해하냐? 그렇게는 안 하죠. 유치원생들이 담배 피우고 당구장에 있으면 하면서 아저씨 짜장면 하나 부탁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유해한 시설을 어떻게 볼 거냐? 학교는 교육 환경을 어떻게 볼 거냐? 세 번에 나가겠죠. 그럼 법률에도 또 해놨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분되는 시설이 있겠죠. 그러면 지역별로, 면별로 또는 시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심지역, 상가지역 이렇게 나누겠죠. 그렇게 나눠주면 다시 또 뭐냐, 대통령을 또 쪼갤 거고, 대통령 쪼개난 거 다시 또 부령으로 또 쪼갤 거고, 그 다음 시도 조례가 쪼개고, 시군구 조례가 쪼개면 나중에 가면 뭐냐, 나중에 가면 서울시 종로구 수성동 336번지 2층에는 당구장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어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세법도 그렇잖아요. 세법도 일반적으로 추상적 규명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지켜야 되는데 조세부가처분은 개별적 구체적 규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만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갑은 몇 월 며칠까지 양도소득세 3,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거야. 알고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것은 미분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야. 어느 정도 미분됐냐는 차이지, 어느 정도 잘게 썼느냐는 문제지, 잘게 쓰는 건 똑같아. 그래서 헌법에 있는 내용을, 헌법이 규범이잖아요. 규범이니까 헌법에 있는 이러한 규범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이러한 구체화하는 작업이 결과가 뭐냐? 법률이 만들어져.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이러한 법률을 다시 구체화해. 규범 구체화합니다. 제가 안 적을게요. 또 규범 구체화시킵니다. 그럼 다시 또 뭐냐? 대통령령, 부령 같은 명령이 만들어져. 제가 줄여서 그냥 이야기할게요. 명령. 그래야 일단 이런 규칙, 조례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마지막에 뭐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는 당구장을 해서 안 된다, 된다가 나오는 거야. 그게 행정처분이지. 행정부에서 결정하면 행정처분이라고 그래. 근데 사법부에서 재판됐어. 그럼 법원은 재판할 때 뭘 합니까? 그냥 맨땅 헤딩 안 하고 법을 보고 가겠죠. 그러면 인마 갖다가 내가 이게 다 신청했는데요, 얘가 당구장 허가를 거절했어요. 그럼 법원이 뭐라고 합니까? 그 법을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법을 해보니까 당신은 여기서 허가를 거절한 것이 위법이다. 아, 잘했다. 적부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게 판결인 거야. 사법작용이야. 알고 보면요, 국가의 모든 작용. 자, 그러면 헌법을 법률로 구체화시키는 이 작용은 뭐라 그래요? 입법이야, 이거. 이거 국회가 하는 거야, 국회가. 요것들은 뭐냐? 행정부가 하는 거야. 요리 가면 행정부고, 요리 가면 사법부가 하는 거라고. 알고 보면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개별 구체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집행이잖아요. 알고 보면 다 입법, 사법 모두가 다 집행이라는 거야. 규범을 구체화한 작용이다. 나중에서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라는 학설도 나와요. 그게 다 가린 뜻이라. 그게 뭐가 다르냐?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똑같다. 알고 보면 그 대상이나 범위가 좀 더 구체화되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구체화시킨다는 데는 다를 거 없다.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설도 어렵게 나올 때 나올 수는 있어요. 자주 안 나오는 것뿐이지 자주 안 나오는 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과거 한때는요, 학자들이 이제 내가 행정부학자가 됐다. 그럼 마치 예를 들면 수학에서 어떤 난제를 푸는 거 좋아하잖아요. 수학자들이. 요즘 난제들이 막 풀어지고 있는데요. 페르마의 정리 이런 것들 다 풀리고 있잖아요. 있는데, 그 대신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행정부학자 되면 전부 다 자기 학설 하나씩 내봐요.
이렇게 말하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뒤에서 한 놈이 있다가 됐다고만 삽질 그만 끝. 그거 본래 개념 규정하는 거 아니다. 그 본래 개념 규정 안 되는 거야. 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잘난 척하죠. 그게 이제 뭐냐, 독일의 근대적인 행정법을 현대적인 행정법으로 문을 여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 인사하게 되는데, 호르스트 호프라는 사람입니다. 독일 말은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이름 같은 것들은 대부분 다 뭐냐, 암기어처럼 읽으면 돼요. 대부분이. 근데 이런 것들은 호르스트 호프라고 합니다. 그냥 따로 뭐 안 써줘도 돼요. 사실. 그러나 써드리겠습니다. 영어하고 좀 다른 점도 있는데요. 뭐, QU는 커브로 발음된다. 요거 하나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Y 전부 다 I로 발음되지 A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건 있는데, 홀스토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삽질 그만. 이 말에 유명한 게, 행정은,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때 동사가만 들어와도, 그 대상이 되는 목적어인 명사가 다 포함된 게 있어요. 내가 먹는다 할 때는 음식이겠죠, 음식. 그러니까 define, 정의한다는 말은요, 개념을 정의하겠지.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사실이란 개념이다 되죠. 개념을 정의. 독일에서는 이제 부정법이 definiren인데요. 그래서 정의할 수 없지만은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이때까지 학자들이 정의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정의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없는데 다 왜냐면은 행정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남대문 시장의 아침 풍경, 그거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근데 풍경을 묘사할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이야. 그래서 묘사. 영어에서 describe고 독일은 beschreiben인데요. 묘사인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기문 같은 그 글 잘 쓰는 사람들이 글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고 기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기술. 그래서 이런 묘사할 수는 있다는 거죠. 묘사할 수는 있다. 그럼 그 묘사할 때 들어가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 이건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뭐가 뭐냐면 개념적 징표. 행정은 가만 보니까 개념은 아닌데 개념적 징표가 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생명이거든요. 오늘 의학이라든지 할 때 생명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의사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노? 우리 옛날부터 생명과 기계의 관계 할 때 뭐가 생명이냐? 정의 못 내립니다. 지금도 와서 이제 생명에 대한 안락사인데 생명이 뭐냐? 모르죠. 그러면 다만 생명적인 현상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눈동자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건 생명적 현상이 없어졌다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인간이 있잖아요. 어떤 외계에 있는 자극이 들어왔는데 반응하지 않는다? 이미 죽은 거야. 내가 어떤 외계에서 자극을 주잖아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반응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반응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냐? 강직돼요. 시체가 굳잖아요. 그게 강직된 것들은 다 뭐냐? 죽은 거야. 그러니까 도그마들 어떤 특정한 어떤 도시에서 특정한 당만 강직되는 융통성 전혀 없는 거 이거 있잖아요. 완전히 죽은 거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주장이 항상 옳아. 내 주장 틀릴 수 없어. 앞에서 들은 지식이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이게 죽은 거예요. 사실 부분 죽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적인 징표는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개념적인 징표가 있는데 개념적인 징표는 실제로 뭐냐? 보니까 행정기관이 하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뭐 회고적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면 과거 회고적인 게 뭐예요? 반대가 과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과거 회고적. 뒤를 돌아봐요. 니 그때 뭐 했지 이거요? 사법은 과거 회고적이잖아요. 사법은 옛날에 제가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요. 제가 안 갚고요. 뭐 준다 해서 다 옛날 얘기라고. 근데 행정은 뭐냐면 앞에다가 예를 들면은 앞으로 이제 여기다가 길을 내겠다. 또는 예를 들면 국민의 생활 지수를 높이겠다. 이게 다 미래지향적이라고. 근데 이제 사실은 미래지향 때 공익인데 자, 우리가 공익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공익 근무용 생각하겠지만 공익하면 행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익을 실현하는 이런 내용들 하죠.
이런 것들이 개념 징표를 쭉 모으면 모을 수는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아주 참신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행정은 정의할 수 없다? 개념 정의 좀 어렵다 이거야. 그게 뭐냐면 공제설과 유사해. 공제설이 나도 그래. 내가 공제설 한 이유가 뭐 소극적으로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통치권 이것도 개념 정의가 쉽고 입법이나 사법은 개념 정의가 쉬운데 행정은 개념 정의가 어려워. 그래서 했어. 이거죠. 근데 문제는 개념적 징표를 보면요. 이거 다 모아보면 뭐냐? 뭐 어디 본 것 같잖아요? 어찌 느낌 비슷한 게 그게 뭐냐? 이거는 결과, 실현설과 유사한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었다. 까지가 이제, 행정의 의까지를 했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통치행위, 들어갔습니다.